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신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게 던진 말이었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에 저는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이 갑자기예요.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3년 전부터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이라면 제가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하고 가장 바쁘게 회사에 매달렸던 그때였습니다. 당신 명예퇴직하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밥 차려달라, 빨래 해달라. 저는 당신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던 생활. 그 질주가 멈추자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너와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 목소리가 벌벌 떨리더군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선뜻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확 내려앉더군요. 제 인생을 살고 싶다니. 그럼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안 산 거란 말인가 싶었죠. 저는 꼭 참고서는 말했습니다. 여보야, 그래도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버티면 어떨까? 혹시나 나중에 애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내 알바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호통을 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그러면 내가 중소기업이라도 알아볼게. 집에만 있지 말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55살이 어디 받아줄 데가 있다고. 아내가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그 말에 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55살 먹은 사람을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 앉아있을 순 없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혼은 할 거니까. 아내가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싶었죠. 이 사람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구인 광고를 뒤져봤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신문 구일란도 보고 지인들한테도 연락해보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죠. 대부분이 40세 이하만 채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운 좋게 나이 제한이 없는 곳에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기분은 처음이었죠. 35년간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단비 같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초등학교 동창인 경수였습니다. 한 20년 만에 처음 연락이 온 거였죠. 경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너 지금 일 구하고 있다며? 민철이한테 들었어. 아, 민철이가 경수한테 얘기했나 보더군요.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동창들한테까지 내 처지가 알려졌다니. 그런데 쉽지 않네. 나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사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한 명 급히 구하고 있어. 그거라도 어때?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니. 사실상 임시직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 처지에 뭘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다.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 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간절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 수학 방과 후야.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 가르치는 건데 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정말 고맙다, 경수야.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월급은 많지 않아. 한 달에 80만 원 정도? 80만 원, 예전 제 월급에 비하면 정말 푼돈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충분해.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내일 학교로 와.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업무 파악부터 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가슴이 벅차더군요. 이렇게 친구가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했는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다니.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일자리 구했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학 가르치는 거야. 그래봤자 임시직이지? 역시나 날카롭게 파고들더군요. 그래도 이런 일이잖아. 그래, 뭐 잘 됐네. 아내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경수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 정민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학교 교사들끼리 가끔 모이는 임시 모임 같은 게 있어. 친목회 비슷한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아, 그래? 그런데 거기에 네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누군데?
너희 회사 후배였던 수진이. 기억나지? 지금 우리 학교 2학년 담임이야. 수진이라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죠. 수진이가? 응. 그런데 괜찮겠어? 혹시 불편하면 너 못 나온다고 할까?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아마 예전 일을 알고 있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수진이는 제 첫사랑이었고 저 역시 수진이의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어릴 적 치기였을 뿐이지. 제가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수진이도 혼자야. 근래에 이혼했거든. 정말로? 작년에 이혼했다더라.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말을 듣고 나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더군요. 수진이가 고생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지금 애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살고 있어. 참 안 됐어? 경수가 안타까운 듯 말하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모임이야. 올 거지?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회사에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후배였죠. 그때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지금의 아내가 끼어들었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수진이에 대한 온갖 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정민 오빠, 수진이 그 애 진짜 더러워. 남자들이랑 막 놀아놨다던데? 오빠 같은 착한 사람이 그런 애랑 만나면 안 되지. 그때는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정말 심하게 말했었죠. 너 진짜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랑 놀아놨어?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수진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해했지만 저는 아내 말만 믿고 있었어요. 우리 미안한데 이쯤에서 그만하자. 더 이상 너를 못 믿겠다. 그렇게 수진이와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그 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수진이에 대한 거짓말을 지어낸 거였어요. 다른 동료가 우연히 얘기해 준 거였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이미 아내와 결혼했고 아이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고요. 그때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아내 말만 믿었을까? 왜 수진이 말은 듣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싶어서요. 금요일이 다가오면서 정말 갈까 말까를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경수한테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연락할까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았죠. 그런데 또 가면 수진이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예전 일에 대해 사과라도 해야 할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모임이 열리는 식당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경수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여기야, 정민아.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테이블을 훑어봤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쪽 테이블 끝쪽에 앉아서 다른 선생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수진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물론 조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고 눈웃음 치는 모습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방부제라도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저는 어떤가요?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배는 나오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데 순간 부끄러워서 돌아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고개를 돌려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수진이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눈이 조금 커지면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곧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게 불편하다는 듯이 말이죠. 다시 옆에 앉은 젊은 여선생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아직 그때 기억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30년이 지났지만 상처받은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자, 여기 앉아. 다들 소개할게. 경수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빈자리에 앉혔어요. 공교롭게도 수진이가 있는 테이블 맞은편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수진이와 시선이 마주칠 뻔했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얘가 내가 말했던 정민이야. 어렸을 때부터 수학 천재였어. 경수가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한국대 수학과 나왔고 그것도 수석으로. 어머, 정말요? 30대로 보이는 여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얘가 대기업 삼화전자에서 35년 동안 일했어. 부장까지 했다고. 경수가 계속 저를 자랑하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은 그냥 임시직 방과 후 강사일 뿐인데 와, 대단하시네요.
삼화전자 부장까지? 정말 엘리트시네요. 와, 부럽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시겠어요. 사실 저희 시절에 공무원 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나둘 탄성을 질러댔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진이가 살짝 저를 흘끗 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있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시큰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더군요. 키도 작고 좀 뚱뚱한 편이었는데 뭔가 심사가 틀린 것 같았어요. 새로 굴러들어온 돌이 주목받는 게 영 심기가 불편한 모양 같아 보였죠. 그래봤자. 그 선생님이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봤자 나이 먹어서 임시직이나 주워먹는 신세잖아요.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핀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죠. 다른 선생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김민수 선생님. 경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는데 그 김민수라는 선생님이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말이지만 정민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대기업 다니다가 나이 먹어서 쫓겨나고는 이것저것 주워먹고 사는 거 보니까 워낙 한심해서 말이죠. 그거 참 꼴이 워낙 한심해야지.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는데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말이라는 게 뻔했죠. 그 웃음소리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진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 김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야, 김 선생, 그런 말 하지 마. 경수가 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첫 만남부터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거나 대꾸한다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김민수는 계속해서 어정쩡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더군요. 에이, 농담이에요. 농담.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정민 씨는 다르시잖아요. 엘리트 출신이시니까. 심지어 대학도 한국 최고 대학교인 한국대학교식이나 나오셨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비꼬는 듯했어요. 마치 너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처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수진이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잠깐의 눈빛에서 뭔가 미안함 같은 게 느껴졌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요. 정말 불쾌했지만 첫날부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놈이 다 있네.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라고 생각했죠. 아마 김민수는 자기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같은 처지가 된 걸 보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조용히 있던 수진이가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니 갑자기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나이 먹어서 하는 질투만큼 추한 것도 없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어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는 그런 말투였죠. 순간 테이블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뭔가 긴장감이 감도는. 김민수의 얼굴이 확 빨개지더군요.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목소리가 떨리면서 화가 난 게 역력했어요. 자기가 질투한다고 말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미소까지 띄우면서 세련되게 말하더라고요. 딱히 누굴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혹시나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완전히 능청스러운 사과였죠. 사과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를 예술적으로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김민수는 완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면서 주먹까지 쥐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언제 질투를 했다고.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뭔가 대꾸하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또 한 번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을 뿐인데. 오해하셨나 보네요. 완전히 김민수를 궁지로 몰아넣는 말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고 경수는 중간에서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대신해서 복수해 준 것 같은 기분이었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똑하고 당당하구나 싶었어요. 김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행히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화제를 돌렸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 반 민호라는 애가 말이야. 젊은 여선생님이 아이들 얘기를 시작했고 다들 거기에 맞춰서 학교 얘기, 아이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도란도란한 분위기가 됐죠. 저도 중간중간 제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요즘 아이들 특징 같은 것들. 다행히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수진이도 가끔 웃으면서 대화에 참여했는데
저와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할 때는 조용히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김민수는 내내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가끔 다른 얘기에는 끼어들었지만 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벌써 이 시간이네? 경수가 시계를 보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10시 반이야. 내일 토요일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있었나?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후반부에는 나름 재미있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다들 고생 많았어. 특히 정민이 첫날인데 수고했어. 경수가 정리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첫날이니까. 그런데 경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이건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친목 도모 차원에서 신경 쓰지 마. 정말? 응,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다 학교 예산이야.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지금 형편의 회식비까지 내기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여기 와인까지 마셨는데 얼마나 나왔을지. 다들 인사를 나누면서 식당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김민수는 저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뭐 상관없었어요. 정민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 아침 8시까지. 그리고 오늘 고생했어. 김민수는 원래 저런 놈이니까 신경 쓰지 마. 경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식당을 나서니 밤 공기가 정말 차가웠습니다. 11월이라 그런지 제법 쌀쌀했어요. 재킷을 입고 왔는데도 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하나둘 차를 타거나 지하철로 향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로 나가서 손을 들었는데 영 잡히지 않더군요. 한 대, 두 대. 다 승객이 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 더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옆을 슬쩍 보니 수진이도 아직 있었어요. 저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요. 말이나 걸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헤어지기는 아쉬운 것 같았거든요. 괜히 말 걸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진이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멈춰섰습니다. 제네시스 G90인 것 같았어요. 상당히 비싼 차였죠. 그러자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어줬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시계도 비싸 보이는 걸 차고 있었어요. 와, 완전 엘리트네. 수진이가 그 남자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거리가 있어서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고마워 라는 말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차에 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수가 수진이 이혼했다고 했는데 벌써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건가? 아, 결혼했구나.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뭐 당연한 일이죠. 수진이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 같은 늙은 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 자신이 좀 한심하다 싶었어요. 30년 전 일을 생각하면서 괜한 상상을 하고 있다니. 저도 이제 가야겠다 싶어서 다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택시비도 아껴야겠다. 지금 상황에 택시비까지 쓰기는 집까지 가면 10,000원은 좋게 나올 텐데 지하철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래, 운동도 될 겸. 그렇게 생각하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려는데 수진이가 차에 반쯤 타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탈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제가 다시 묻자 수진이가 좀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집까지 태워다 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 남자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별로 반가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태워다 준다는 걸까? 미안해서 그러는 걸까? 30년 전에 제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아니면 아까 김민수한테 당한 것 때문에 동정심이 생긴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옛 동료 한번 도와주자는 뜻일까? 근데 그 남자는 누구지? 정말 새 남편인가? 아니면 남자친구?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갈게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괜히 패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도 있는데 어색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밖에 추워. 괜한 객기 부리지 마. 목소리가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마치 30년 전 회사에서 제가 무리하려고 할 때 말리던 그 톤 그대로였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운동도 될 겸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거절하려는데 수진이가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타. 이 시간에 지하철도 오래 걸리고 환승까지 해야 하잖아. 어떻게 제 집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을 알고 있는 걸까요? 순간 의아했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 회사 동료들끼리 가끔 집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남자도 조금 지친 표정이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수진이를 배려하는 것 같았죠. 네, 괜찮습니다. 태워드릴게요. 결국 제가 못 이기는 듯 차에 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추운 줄 몰랐는데 차 안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밖이 얼마나 추웠는지 알 것 같았어요. 뒷좌석에 앉으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가죽 시트도 부드럽고 시트 히터까지 켜져 있어서 금세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운전석에 앉으면서 수진이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누나, 추우니까 이거 덮어. 그러면서 뒷좌석에 있던 얇은 담요 같은 걸 꺼내주더라고요. 캐시미어 소재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담요였어요. 수진이가 고맙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태연아.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손을 잠깐 잡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한 스킨십이었죠. 아, 역시 애인이구나.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그냥 친구 사이에는 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수진이를 아끼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잘 만났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다 싶었죠. 비록 제 마음은 조금 아팠지만 그 남자가 내비게이션을 켜면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주소 찍어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교양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핸드폰을 받아서 우리 집 주소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긴장됐거든요. 수진이가 제 옆에서 화면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그대로네. 그 표정이 정말 묘했어요.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알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그대로라니? 뭐가 그대로라는 거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았거든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 남자가 백미러로 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성함이 박정민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수진이가 말해줬나? 아니면 아까 식당에서 들었나?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역시 맞네요. 그러더니 수진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누나, 제가 맞췄죠? 태연아. 수진이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릴 때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민이 형. 그 남자가 친근하게 말하더라고요. 누나요? 제가 더 혼란스러워하자 그 남자가 활짝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김태현이에요. 수진이 누나 남동생이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동생이라고? 애인이 아니라 남동생?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자 수진이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태연이를 쳐다봤어요. 태연아, 괜한 얘기 하지 마.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요, 누나? 누나가 회사 다닐 때 정민이 형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하더라고요. 전혀 눈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맨날 우리 부서에 정민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친절하다. 정민이 선배가 오늘 점심 사줬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이도 얼굴이 빨간 사과처럼 빨개졌고요. 그때는 그냥 어렸을 때 얘기야.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서 뭔가 아련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30년 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어렸을 때라뇨. 누나 그때 28이었는데. 태연이가 또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누나 그거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정민이 형이 준 반지. 태연아, 수진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얼굴이 더 빨개졌고요. 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동네였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연이가 상냥하게 말했고 수진이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히 들어가. 그런데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차가 사라져갈 때까지 서서 봤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수진이를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참 운명이 묘한 것 같았죠.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었더군요.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벌써 친정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집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죠. 거실 소파에 아내가 입던 카디건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현실이 확 와닿았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30년간 써왔던 그 작은 방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책상이 너무 휑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즐기던 것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 항상 있던 작은 라디오가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 뉴스 들으면서 커피 마시던 그 라디오 말이에요. 그리고 낚시 관련 잡지들도 다 사라져 있었고요. 매월 정기 구독하던 낚시춘추, 바다낚시 같은 잡지들이요. 책장을 보니 거기 있던 낚시 관련 책들도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30년간 하나둘씩 사모았던 낚시 기법서들, 물고기 도감들까지 말이에요. 서랍을 급하게 열어봤는데 거기 있던 것들도 다 없어졌더군요. 30년간 하나둘씩 모아온 낚시 릴들도 없어져 있었어요. 첫 월급 받아서 산 그 싸구려 릴부터 부장 승진하고 나서 사온 고급 릴까지. 그리고 각종 미끼들, 낚시줄들, 바늘들, 작은 소품들까지 모조리요. 심지어 제가 아껴서 모아둔 낚시 사진들까지 없어져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바다낚시 가서 찍은 사진들, 혼자서 강가에 가서 찍은 일몰 사진들까지. 아내가 다 버렸구나.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죠. 낚시가 제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아니,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주말만 되면 낚시 가방을 챙겨서 강이나 바다로 나가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복잡한 회사 일도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 몰고 동해안까지 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낚싯대 들이우던 그 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웠죠. 가끔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와 말다툼을 했을 때마다,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낚시를 생각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낚시를 갈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죠. 아내는 예전부터 제 낚시를 못마땅해 했어요. 당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해?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놀이가 뭐가 좋다고? 차 기름값, 미끼값 다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그런 쓸데없는 거 할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와주면 도와주면 안 될까? 옆집의 미니 아빠는 회사 끝나고도 대리기사 하면서 투자까지 한다던데 좀 본받아봐. 맨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올 때는 크게 뭐라고 안 했거든요. 돈을 벌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줬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가 봅니다. 돈을 못 버니까 제 취미까지 쓸데없는 것,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빈 책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로 형용하기 힘든 우울감이 왔어요. 가슴이 확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55살이 되도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내한테는 짐짝 취급받고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 연락도 안 하고 유일한 취미마저 빼앗기고 회사에서도 나이 먹으니까 쓸모없어져서 쫓겨났고 이제는 월급 80만 원 받는 임시직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정말 한심했어요. 제 자신이. 30년을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여자는 저를 집에 있는 꼴도 보기 싫어하고 35년을 회사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나이 먹고 쓸모없어지니 용도패기.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문득 오늘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답고 똑똑하고 당당했던 그 모습. 김민수 같은 놈이 나를 비꼴 때도 세련되게 받아치던 그 모습. 그리고 태연이가 한 말들. 수진이가 예전에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준 뭔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정말일까? 만약 정말이라면 제가 수진이를 완전히 오해했던 건 아닐까? 30년 전 그때 아내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면? 수진이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믿지 않았던 거라면? 생각해보니까 수진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도 항상 단정했고 남자들과 가볍게 노는 타입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좀 내성적이고 순수한 편이었죠. 그런데 왜 그때는 아내 말만 믿었을까요? 만약에 그때 아내 말을 믿지 않고 수진이를 끝까지 믿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수진이와 계속 만났다면? 결혼했다면?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면? 수진이 같은 사람이라면 저를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취미도 이해해줬을 것 같고 함께 낚시 구경이라도 가졌을 것 같고 지금처럼 나이 먹었다고 돈 못 번다고 쓸데없는 사람 취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쯤 나는 지금 무슨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봤어요. 수진이와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퇴직해도 이렇게 처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달랐을 거고 가족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초라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 그래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월요일 아침 드디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선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8시까지 출근이라고 했는데 7시 30분쯤 도착했어요. 그런데 학교 정문 앞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제가 상상하던 평범한 초등학교의 등교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이들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어떤 차에서는 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정장 입은 기사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가방까지 들어주면서 학교 문까지 배웅해주고 있었어요. 뭐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아이들 옷차림도 범상치 않았어요. 교복은 아니지만 다들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가방도 하나같이 고급스러웠고요. 그런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뒤에서 경수가 다가왔어요. 정민아. 일찍 왔네. 첫날이라 일찍 왔어. 경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때? 좀 다르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 여기 장난 아니게 힘든 곳이야. 경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 애들이 꽤나 잘 살거든. 이 동네가 예로부터 전통적인 부촌 지역이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다른지. 부모들도 대부분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고 몇몇은 재벌 2세, 3세들도 있어. 저는 그의 나지막히 탄성을 내질렀죠. 그래서 애들도 까다롭고 부모들은 더 까다로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가 들어와. 경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들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방과 후 강사들도 자주 바뀌고.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부담스러웠어요. 문득 제 옷차림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정장 바지에 구겨진 면셔츠. 신발도 몇 년 된 것이라 조금 해졌고요. 다른 선생님들을 보니까 다들 깔끔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젊은 여선생님들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남자 선생님들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요. 갑자기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부모들이 내 수준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괜찮아. 너 실력 좋잖아. 걱정하지 마. 경수가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35년간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있지만 이런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첫날부터 이런데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수가 저를 교무실로 안내했어요.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교무실이었는데 컴퓨터며 시설들도 최신형이더라고요. 5학년 담임 선생님이랑 먼저 면담하자. 네가 맡을 아이들 담임이거든. 경수가 한쪽 책상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담임 최수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그 선생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니 바로 질문이 시작됐어요. 출신 지역이 어디세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강남이 아니시네요? 그 말투에서 뭔가 실망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시골이네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다른 것 같았어요. 작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럼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한국대학교 수학과입니다. 그제서야 표정이 조금 나아졌어요. 아, 그래도 대학은 한국대시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현재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아, 경기도 쪽이시고. 또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역시 그렇구나 하는 듯한. 그럼 출근하시는 데만 하루 에너지 다 쓰시겠네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속뜻은 멀리서 오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다는 뜻 같았어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 선생님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1시간 반이면 만만치 않으실 텐데. 아침 일찍 오셔야 하는 날도 있고 저녁 늦게 끝나는 날도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서는 문제가 생기겠네라는 뜻이 느껴졌어요. 회사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삼화전자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 출신이시네요. 조금 안도하는 듯 했어요. 부장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연봉이 꽤 되셨겠네요? 갑자기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럭저럭. 그런 분이 왜 갑자기 방과 후 강사를?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라는 의심의 눈빛이었죠.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요. 아,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역시 그렇구나.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이네라는 뜻이 느껴졌어요. 여기 아이들은 좀 특별해요. 부모님들 수준도 높으시고 아이들도 그만큼 까다롭거든요. 돌려서 말하고 있었지만 속뜻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은 정말 예민하세요. 특히 선생님의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점점 부담을 주는 말들이었어요. 경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수연 선생, 정민이는 실력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최수연 선생님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수연 선생님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아, 그런데 정민 선생님께 배정된 수업이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고요? 네. 창의수학 심화반이에요. 경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창의수학 심화반? 네. 올해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요. 최수연 선생님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이내 최수연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현재까지 3명이요. 3명? 경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보통 방과후는 15명 이상은 되어야 개설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폐강 위기에 있어요. 한 달 안에 최소 8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최수연 선생님의 말에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만약 못 채우면? 그럼 자동으로 폐강이에요. 그러면 뭐?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뜻은 명확했어요. 그러면 당신도 나가는 거죠. 사실상 이거 해보시고 안 되면 나가 떨어져라는 뜻이었어요. 가장 안 좋은 조건의 반을 저에게 준 거죠. 신청자도 적고 폐강 위기에 있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한. 경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 선생, 그건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반들은 이미 다 배정이 끝났고 어쩔 수가 없네요. 변명 같았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저를 부담스러워했으니까.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 기회이기도 했어요. 만약 제가 이 힘든 조건에서 성공한다면? 3명에서 시작해서 정원을 채우고 아이들 실력까지 향상시킨다면? 그러면 정말 대단한 성과가 되는 거죠. 엄청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셈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로요? 최수연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선택지도 없었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어요. 한번 해보자. 예전 대기업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신입사원 때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엄청 호평받았었죠. 그때 제가 준비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는데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거든요. 그 방법을 써볼까? 아이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의수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수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명단은 여기 있어요. 미리 보시고 준비해주세요. 최수연 선생님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압박을 주더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경수와 함께 나오면서 경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민아, 창의수학 심화반은 정말 어려워. 아이들도 까다롭고 부모들 기대치도 높고. 괜찮아. 한번 해볼게. 혹시 아이디어라도 있어? 예전에 회사에서 써봤던 방법이 하나 있거든. 경수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오랜만에 의욕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대기업에서 제가 했던 그 프로젝트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신입사원인 제가 맡은 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썼어요. 문제를 거꾸로 보는 역발상적 사고법이었죠. 모든 사람이 A에서 B로 가려고 할 때 저는 B에서 A로 거꾸로 접근했거든요. 그 결과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저는 그 일로 고속 승진을 했어요. 과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장으로 올라갔을 정도였거든요. 사장님까지 직접 칭찬하셨고 사내 보고서에도 실렸어요. 이것 하나 덕분에 부장까지 고속 승진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방법을 수학에 적용하면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창의수학이라는 게 결국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제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었던 그 부분. 알고 보니 수진이가 도와줬던 부분이었어요. 당시 수진이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조언해줬던 거였죠. 선배, 혹시 이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알려줬었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수진이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실행한 거였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수진이가 준 거였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아이디어 없이는 창의수학 프로그램도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민했어요. 학교 사내 메시지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수진이 이름이 온라인 상태로 떠 있었어요. 연락을 해볼까? 마우스 커서를 수진이 이름 위에 올려놨다가 다시 내렸다가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30년 전 일도 있고 해서 어색할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혼자 해보자.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핵심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계획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갑자기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누구지?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수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집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얼떨떨해서 화면만 쳐다봤어요. 뭐지? 왜 갑자기? 시간을 보니 11시 20분이었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만나자고? 혹시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뭐라고 답장해야 되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하다니. 곧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집 앞 카페라고 하니까 바로 아는 곳이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카페였거든요. 가야겠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한 걸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급히 옷장을 열어서 옷을 꺼냈어요. 집에서 입던 추리닝을 벗고 깔끔한 바지와 셔츠를 입었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 소리에 아내가 깬 모양이었어요. 뭐야, 이 시간에?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아내가 확 화를 내더라고요. 거 좀 조용히 나가지, 진짜? 정말 낯선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이 뭔 급한 일이야, 이 시간에? 아내가 일어나서 저를 째려봤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막내 학원비 붙여야 되는데 자기 돈도 안 붙인 거 아직 해결 안 됐어?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안해. 곧 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언제 나온다고? 그 임시직으로 언제 돈이 제대로 나온다고? 아내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이번 달 말에 첫 월급 나오면 바로 보내줄게. 8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막내 학원비만 60만 원인데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죠. 알겠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게. 다른 방법이 뭔 다른 방법이야?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냥 아니다. 말을 하려다가 그만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깨워서 미안해. 더 이상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냥 나오려고 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이 시간에? 아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급한 얘기가 있어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수진이도 선생님이니까. 휴, 그래. 알았어. 빨리 다녀와. 아내가 다시 침대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 원 참 빨리 갈라지던가 해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문을 나서면서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찬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밤이라 제법 쌀쌀했죠. 카페 쪽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한테는 매일 구박받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카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4시간이라 불은 켜져 있었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카페 앞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 익숙한 실루엣. 바로 수진이었어요. 30년 전에도 오늘 처음 봤을 때도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를 부른 걸까? 점점 가까워지면서 긴장됐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역시 수진이는 존댓말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저도 그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이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거든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A사 용지에 뭔가 적힌 종이였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받아서 펼쳐보는데 순간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예전에 제가 봤던 도식이 적혀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 프로젝트에서 핵심이 되었던 바로 그 도식 말이에요. 제가 멍하니 그 종이를 보고 있으니까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번에 창의 수학 심화반 맞게 됐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학교가 작잖아요. 금세 소문나죠? 수진이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라고요? 네. 사실 그 반이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패하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뜻은 알겠어요. 오빠라면 그거 할 거잖아요.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창의적 접근법이 필요한데. 수진이가 제가 들고 있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침 오빠가 내 도움 필요했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수진이가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오빠 표정 보면 알아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도 오빠가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표정이 지금이랑 똑같았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그런데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30년 전에 그렇게 헤어진 사이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뭐, 예정? 그러면서 싱긋 웃더라고요. 뭔가 애매하게 넘어가는 듯한 미소였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마워요. 꼭 갚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는데 수진이가 픽 하고 웃었어요. 말만 번들어지게 하지 말고 내일 잘하기나 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도식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처럼 열띤 토론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이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제가 거기에 살을 붙이고 제가 막히는 부분은 수진이가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정말 호흡이 척척 맞았어요. 아, 그럼 이 방법은 어때요? 아이들한테 먼저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시켜준다고? 네. 기존 방식으로 풀어보게 하고 막히는 지점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아, 그거 좋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역발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수진이가 픽하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보였어요. 진짜 오빠는 예전이랑 변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자 수진이의 볼이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 설렘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이내 어쩐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예전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 것 같았죠.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려는데 수진이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내일 첫날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방금 전 그 씁쓸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그런데 오빠 강좌에 개설된 학생들 명단 봤는데요. 응. 내일 제 반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번 참관 수업 안 하실래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참관 수업? 네. 아마 꽤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아이들 성향도 파악하실 수 있고.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인지 미리 보면 수업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정말 고마워. 그럼 내일 참관해도 될까? 물론이죠. 3교시에 수학 시간이 있어요. 고맙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도. 그럼 내일 봐요. 수진이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더라고요. 택시가 오자 타기 전에 잠깐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대답했죠. 택시가 떠나갈 때까지 계속 봤어요. 왜인지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30년 전 그 시절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수진이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30년 전 프로젝트 자료까지 준비해서 가져오고 참관 수업까지 제안하고 수진이는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정말 궁금했어요.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도와주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옛 정이라고 했지만 그 말도 뭔가 애매했어요. 정말 그냥 옛 동료로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눈이 마주쳤을 때 붉어진 볼, 그 후에 갑자기 씁쓸해졌던 표정까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위해 신경 써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내는 맨날 구박만 하고 아이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수진이는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내일은 정말 꼭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도와준 만큼 저도 성공해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모든 게 조용했어요. 아내도 다시 잠든 것 같았고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수진이가 준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봤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3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였죠.
역시 수진이야. 감탄하면서 수업 계획을 세웠어요. 오후 3시 수업 전에 3교시 참관 수업을 먼저 봐야 하니까 더 꼼꼼히 준비했죠. 학교에 도착하니 경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때? 어젯밤에 뭔가 아이디어 떠올랐어. 응, 좀 정리됐어. 다행이네. 그런데 오늘 수진이 반 참관 수업 한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가 아침에 말하더라. 너 도와주겠다고. 경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뭔 눈?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3교시 시간이 되어 수진이 교실로 갔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맨 뒤쪽에 앉았죠. 수진이가 먼저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정장 차림에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유롭고 우아했죠. 칠판에 뭔가를 적는 모습도 정말 자연스럽고 능숙해 보였어요. 어느덧 정말 어엿한 교사가 되었구나.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다니.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성장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어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가방, 문구류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표정들도 뭔가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묘하게 시크한 느낌이었죠.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워볼 건데 그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피자를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면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아이들의 관심을 확 끄는 도입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대답하기 시작했는데 수진이는 모든 답을 다 받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피자 대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 답이 달라져요? 다른 아이들이 웃었지만 수진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와 피자를 나눠 먹을 때 수학적으로는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질문을 활용해서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분수 나눗셈이 실생활에서 언제 쓰여요? 계산기 쓰면 되는데. 이것도 교사들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예를 들어볼게. 게임에서 경험치를 나눠서 팀원들에게 배분할 때 게임 예시로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확 집중하더라고요. 정말 현란했어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그걸 수업에 활용하는 모습이 예술 같았죠. 와, 정말 대단하다. 30년 전 회사에서 일할 때도 똑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수진이는 저와 달리 회사를 그만둔 후 바로 교직으로 전환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사 경력이 거의 25년이 넘는 거잖아요. 25년 동안 이런 까다로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실력을 쌓아왔겠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예쁘고 똑똑한 후배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된 거였어요. 저는 회사에서만 35년을 보냈는데 수진이는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내실을 다져왔던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잠깐 제 쪽을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어때요? 많이 늘었죠?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들어 보였죠.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사실 내가 바랐던 이상형 아니었을까? 30년 전 수진이와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싶었어요. 서로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부부,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아내한테 구박받고 아이들한테는 무시당하고 그런 처량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왔어요. 확인해보니 카드사에서 온 결제 알림이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85만 원 결제. 순간 눈이 커졌어요. 85만 원? 우리 살림에 85만 원을 명품에? 안 그래도 막내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급히 교실 밖으로 나가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야, 지금 백화점에서 뭐 산 거야? 응? 아, 그거?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85만 원이나 하는 걸 왜 샀어? 취소해. 뭐? 아내 목소리가 확 변했어요. 취소하라고. 지금 우리 상황에 그런 걸 살 때가 아니잖아. 야,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전부 다 애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애들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이런 걸로 얼마나 재고 따지는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편에 이걸 사? 엄마들이 다 명품 가방 들고 나오는데 나만 시장에서 산 가방 들고 나가라고? 얕보이면 애까지 얕보이는 거라고. 아내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해? 하긴 자기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뚝 끊어버렸어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기가 뭘 알겠어라.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신경 안 쓰는 건지도 모르고요. 85만 원이면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걸 가방 하나에 쓰다니.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와 마주쳤어요. 오빠,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괜찮아. 그냥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아내가 명품 사느라 싸웠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후 수업 화이팅 하세요. 오빠라면 잘 아실 거예요. 수진이가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상태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조금씩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 해보자. 마음을 다잡고 오후 3시 드디어 창의 수학 심화반 교실로 향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창가 쪽 맨 뒤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고, 하나는 앞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중간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3명 다 표정이 엄청 시큰둥했어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 한눈에 봐도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대충 방과 후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온 것 같았죠. 아마 다른 수업들은 이미 정원이 꽉 찼고 이 수업만 자리가 남아서 할 수 없이 신청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창의수학 심화반 담당하게 된 박정민입니다. 제가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창가에 앉은 아이는 여전히 밖만 보고 있었고, 핸드폰 만지던 아이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고, 팔짱 끼고 있던 아이는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준 자료도 있고, 어젯밤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 수업이 실패하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제가 말했는데 여전히 반응이 미미했어요. 핸드폰 만지던 아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태민이요. 정말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팔짱 끼고 있던 아이가 따라서 말했어요. 박지연. 역시 별로 관심 없다는 투였고요. 창가에 앉은 아이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어요. 이서연. 목소리도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라면 세계 그 누구를 데려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그 프로젝트로 고속 승진을 했던 것도, 35년간 대기업에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수학적 사고력, 논리적 접근법,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서 마커를 들었어요. 한편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박지연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도 별거 없겠지. 사실 지연이는 교무실에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들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방과 후 강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말이죠. 사는 곳도 어디 경기도 쪽이고 출신도 시골이라던데. 그 대화를 들은 순간부터 지연이는 마음속으로 정해놨어요. 일단 저 선생님 망신 좀 줘야겠다. 지연이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의식이 강했어요. 아버지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유명 대학 교수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 상당히 민감했죠. 경기도 총구석에 사는 놈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상한 질문을 던져서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이겁니다. 박정민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저게 뭐야?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 뭔가 달랐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어떤 과외 선생님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엄청 창의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혁신적이었어요. 지연이가 그동안 배워왔던 수학은 공식 암기하고 문제 유형 외우는 게 전부였는데 이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다르네. 어느새 지연이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망신 줄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넋을 잃고 듣게 되었거든요. 이런 수업이 있다고?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볼까요? 박정민 선생님이 수업을 마무리하자 지연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짜 대박.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그 말밖에는. 뭐지? 이게 뭐지? 지연이가 그동안 들었던 어떤 수업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강남에서 최고라는 과외 선생님들,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들.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었거든요. 교실을 나오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삼촌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지연이 삼촌은 대치동에서 엄청나게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SKY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강남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지연이는 삼촌 비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김 비서님, 삼촌 지금 시간 되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업은 무사히 끝난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나갈 때 보니 표정이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박지연이라는 아이는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아이들이 다음 수업도 계속 신청할지 아니면 그냥 그만둘지. 그 결정이 거의 하루 정도 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만약 지금 3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빠지면 정말 폐강 위기에 몰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인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잘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잘했을까? 너무 어려웠나? 아니면 너무 쉬웠나? 자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괜히 산책이라도 하자 싶어 밖으로 나왔어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아내와 또 돈 얘기로 싸울 것 같았거든요. 발길이 자연스럽게 학교 쪽으로 향했어요. 밤에 학교 운동장을 걸으면 마음이 좀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학교 정문은 닫혀 있었지만 옆쪽 작은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았어요. 운동장에 들어서니 정말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몇 개 켜져 있고 바람 소리만 들렸죠. 천천히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런데 세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누구지? 가까워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수진이었어요. 오빠? 수진이도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도 이 시간에 왜? 아, 교실에 놓고 간 게 있어서 가지러 왔다가. 오빠는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세요? 둘 다 조금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산책하러. 마음이 좀 복잡해서. 첫 수업 때문에요? 역시 눈치가 빠르네요. 잘했는지 모르겠어서. 수진이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픽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근처 벤치에서 술이나 한잔하지 않을래요? 술. 편의점에서 맥주나 사와서. 오빠 지금 마음 복잡해 보이시는데 혼자 있으면 더 생각만 많아질 것 같아서요.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집에 가봤자 또 아내와 돈 얘기로 실랑이를 벌일 게 뻔했거든요. 그러자 수진이가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2캔과 안주를 사왔어요. 운동장 한쪽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건배. 건배, 캔을 따는 소리가 조용한 밤에 유독 크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정적이 감돌았어요.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30년이라는 시간에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나네. 회사에서 야근하고 나서 맥주 마실 때 말이에요. 수진이가 먼저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아, 맞다. 그때 자주 그랬지.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오빠는 항상 맥주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셨잖아요. 아직도 기억하네. 그렇게 옛날 이야기로 물꼬가 트였어요. 회사 동료들 얘기, 그때 했던 프로젝트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 맥주 한 캔이 금세 비었고 2번째 캔을 열었어요. 술이 조금 오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득 현실이 떠오르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참, 한심하지? 뭐가요? 결혼까지 하고 배우자도 있는데 결국 이야기하는 건 너니까. 술김에 그런 짓 속에 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내하고는 진짜 대화가 안 돼. 맨날 돈 얘기, 애들 얘기.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수진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늘도 명품 가방 85만 원어치 사놓고는 내가 뭘 알겠냐고 하더라. 나는 임시직 월급 80만 원 받으면서 말이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짐짝 취급해. 집에 있는 꼴도 보기 싫어하고. 말하고 나니까 더 서글퍼졌어요.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남자가 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약한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괜찮아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응. 저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해요. 알잖아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아, 내가 저런 수진이 모습에 반했었구나. 30년 전에도 수진이는 이랬었어요. 제가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들어줬었거든요. 절대 귀찮아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괜찮냐? 고 물어봐주고 그런 따뜻함, 그런 배려심에 제가 반했었던 거였어요.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는 수진이의 얼굴이 30년 전 그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 시절에 나를 원망했어요. 왜 그때 아내 말만 믿었을까? 왜 수진이를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 술이 더 올라온 건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만약에 네? 우리 그때 쭉 갔었다면 어땠을까? 수진이가 순간 멈칫했어요. 맥주 캔을 들고 있던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고 있더니
이내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없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는 수진이를 보니까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 괜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정말?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빠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 말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바람이 불어와서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쓸쓸해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있다가 수진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네요. 그러네. 저도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오늘 고마웠어. 이야기 들어줘서. 저야말로요. 오빠도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업 정말 잘 하셨을걸요. 그랬으면 좋겠다. 서로 일어나서 빈 캔들을 정리했어요. 수진이가 편의점에 버리고 오겠다며 들고 갔고요. 그럼 내일 봐요. 응, 내일 봐. 수진이가 먼저 학교를 나갔고 저도 조금 뒤에 따라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와 나눈 대화들, 그 표정들, 그 순간들. 정말 다른 인생이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는 벌써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실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종이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 거기로 학원비나 입금하라는 거겠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계좌 번호만 적어놓고. 사실상 ATM이었어요. 돈만 넣어주는. 예전에는 정말 살가웠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반겨주곤 했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한순간에 변한 아내를 보니까 정말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결국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돈이었을 뿐인가? 내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렇게 대하는 건가? 그 종이를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진이와 나눈 따뜻한 대화와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이게 내 현실이구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 수진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수업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날. 학교에 도착하니 경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아, 어제 수업 어땠어? 글쎄, 잘 모르겠어. 오늘 결과가 나오겠지. 아이들 표정은 어땠어? 처음보다는 나아 보였는데 확실하지는 않아. 경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을 거야. 너 실력 좋잖아.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3명 중에 1명이라도 빠지면 정말 끝이니까. 점심시간쯤 되어서 교무실에 공지가 나왔어요. 방과 후 수업 재신청 결과입니다. 제가 담당한 창의수학 심화반을 찾아봤어요. 박지연, 이서연, 김태민. 3명 모두 이름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 신청한 학생이 1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정말로? 총 15명이 되었어요. 폐강 위기는 완전히 벗어난 거였죠. 정민아, 경수가 달려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봤어? 정말 이거 대박이잖아. 정말 다행이네.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성공한 건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교장실에서 저를 부른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지? 경수도 궁금해했어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박 선생님, 앉으세요. 네. 어제 수업 정말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부모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학부모 전화라니. 뭔가 안 좋은 일인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박지연 학생 삼촌분이신데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네. 정말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수업 중에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다고. 심지어 우리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놀랍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서 한번 면접을 봐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면접이요? 깜짝 놀랐어요. 대치동 학원에서 면접을 보자고? 네. SKY 아카데미라고 대치동에서는 꽤 유명한 곳입니다. SKY 아카데미라니. 그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대치동에서 가장 큰 학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박지연 학생 삼촌분이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치동 유명 학원이라고 하면 그곳 강사들은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기사에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한 강사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연봉이 몇 억씩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직접 연락해 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장실을 나와서 복도에 서 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폐강 걱정에 잠 못 이뤘는데
하루 만에 대치동 학원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다니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경수를 만나서 얘기해줬더니 경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SKY 아카데미에서? 정말 믿기지 않네. 야, 그거 대박이야. 거기 강사들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유명 강사들은 월 수천만 원씩 받는다던데. 아니, 그보다 더 받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일단 전화부터 해봐야겠다. 교무실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SKY 아카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이라고 하는데 면접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SKY 아카데미 원장 박태수입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과찬입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지연이가 그렇게 칭찬하는 선생님은 처음이거든요. 그 아이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박태수 원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번 뵙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 다닌 사람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태수 원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세일즈 포인트일 수도 있죠. 네? 대기업 부장까지 하던 엘리트가 나와서 하는 수학 강의라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지금껏 계속 무시만 당해왔었는데 아내한테는 자기가 뭘 알겠냐 는 소리 듣고 학교에서는 시골 출신이라고 깔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제 경력을 오히려 장점으로 봐주는 거였어요. 내 지난 날들이 헛된 게 아니구나. 35년간 회사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학부모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박태수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실력은 지연이가 증명해줬고 스펙도 완벽하고 정말 좋은 조합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은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동안 부끄러워하고 위축되어 있던 것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니. 경수가 다가왔어요. 어땠어? 통화는? 내일 면접 보기로 했어. 정말? 어떻게 반응하시더라? 내 경력을 오히려 좋게 봐주시더라고. 당연하지. 삼화전자 부장 출신이면 엄청난 거잖아. 경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처량한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라는 건 모든 교육업계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인터넷으로 SKY 아카데미에 대해 찾아보니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률이 엄청났고 그곳 출신 강사들은 정말 스타급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그런 생각에 정말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창의적인 수업 방법론도 정리하고 제 경력을 어떻게 어필할지도 생각해보고 30년 전 수진이가 준 자료도 다시 꼼꼼히 봤어요. 혹시 면접에서 시연 수업을 하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철저히 준비했죠. 거실 탁자에 앉아서 자료들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야? 내일 면접 준비하고 있어. 면접? 어디 면접? 대치동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나이 먹고 무슨 공부는 공부야? 다 때가 있는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기회가 생겼는데. 기회라니? 55살이 무슨 기회야. 젊은 애들도 많은데 아내가 계속 찬물을 부었어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 임시직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숨을 꾹 참았어요. 목구멍 끝까지 이혼하자. 는 말이 올라왔는데 자식들 생각이 나서 다시 삼켰어요. 아이들이 아직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가 이혼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 준비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까지 준비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다음날 학교에 출근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부터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울로 제 모습을 보니 얼굴도 좀 창백해 보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35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죠. 1교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면접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나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 미안. 계속하자.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면접에서 할 말들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할까? 혹시 시연 수업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속이 너무 뒤틀려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거든요.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서 면접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가방에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중얼중얼 연습해보고 그런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A사 용지를 잡는 손까지 덜덜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 수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오빠,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 엄청 떨고 있네. 수진이가 제 손을 가리키더라고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떨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 티가 나나? 많이? 얼굴도 하얗고. 수진이가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좀 긴장이 되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숨길 수도 없을 만큼 티가 났으니까. 왜 이렇게 떨어? 오빠 실력 좋잖아. 그래도 처음이라 그런가. SK와의 아카데미 같은 곳은 정말 다른 차원일 것 같아서 수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그래도 오빠를 한번 믿어봐. 믿는다고 해서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오빠는 이미 충분해.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누가 반했던 남자인데. 야, 지금 장난칠 때야? 제가 당황해서 말했는데 수진이가 픽 하고 웃었어요. 긴장 풀라고 한 소리야. 정말 이런 때 하지만 실제로 조금은 긴장이 풀렸어요. 수진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수진이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오빠, 진짜로 말하는데. 응. 그냥 오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 그거면 충분해. 있는 그대로? 응. 괜히 꾸미려고 하지 말고 포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빠가 30년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 그 모든 게 오빠의 진짜 실력이야. 수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알거든.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말에 마음이 확 놓였어요. 정말? 정말이야. 오빠도 잘 알잖아? 나 거짓말 못해. 오빠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단지 요즘 힘든 일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을 뿐이지.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면접관들도 바보가 아닐 거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정말 그럴까? 그럼 정말이지. 오빠 수업 한 번 들어봤잖아. 정말 대단했어. 수진이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니까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떨리던 손도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고요. 고마워. 정말. 뭘. 당연한 얘기했을 뿐이야. 수진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화이팅해. 오빠라면 잘할 거야. 수진이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응원해줬어요. 그 모습이 30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전날 밤에 응원해주던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오빠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1시 30분이었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응, 다녀와.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가방을 메고 일어서니까 수진이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오빠, 면접 끝나면 꼭 연락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그럴게. 수진이의 격려를 받고 학교를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대치동으로 향하면서도 수진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했지. 그래, 괜히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해온 일들 그대로 보여주자. 35년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낀 보람들, 그 모든 게 다 나의 진짜 실력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SKY 아카데미로 걸어가면서도 수진이의 응원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됐어요. SKY 아카데미에 도착해서 면접을 봤어요. 정말 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35년간의 회사 경험,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까지. 면접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정말 후회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뭔가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거든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왔어요. 수업 중이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뛰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SKY 아카데미 박태수 원장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합격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나 꿈은 아닌가 해서 볼을 꼬집어봤지만 얼얼한 걸 보니 현실이 맞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곧 전화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박 선생님. 정말 인상적인 면접이었어요. 박태수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연봉 조건 말씀드릴게요. 연봉 8천만 원으로 시작하시고 성과에 따라서 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8천만 원이라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월급 80만 원에서 갑자기 연봉 8천만 원이라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꿈 같았어요. 진짜 이제 시작이구나. 드디어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바로 아내한테 연락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응?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어디 있어? 가서 얘기할게. 아니, 괜찮아. 올 필요는 없어.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 테니까. 아니다. 그냥 여기 카페로 차 타고 데리러만 와줄래? 곧 모임 끝날 것 같으니까. 무슨 모임인데? 아니, 그냥 부부 동반 모임인데.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돼? 그냥 차 타고 데리러만 와줘. 카페 앞으로. 절대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는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내 차를 타고서 그 카페 앞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카페에 도착해서 아내를 찾아보니 다른 부부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제 또래 부부들이었는데 남편들도 다 함께 와 있더라고요. 반가운 얼굴도 보여서 저는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아내는 왜인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듯이 바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던 제 친구 녀석이 저를 반기며 말했죠. 야, 오랜만이다. 뭐하며 지냈어? 친구 녀석이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죠. 아니, 그냥 비니 엄마 보러 왔지. 야, 그것보다 너 진짜 대단하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 제 표정을 눈치라도 챈 듯 친구 녀석이 말하더군요. 아니, 원래 정년 퇴직 나이인데도 회사에서 안 잘리고 계속 있다며? 그것도 삼화전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서.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나이 또래들은 전부 이제 회사에서 짐을 뺐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이미 잘린 지 오래였는데 말입니다. 그의 비니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확 싸늘해졌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 다른 부부들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좋은 소식이 있어서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하. 정말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밖에서 얌전히 기다리고나 있지. 뭐하러 여기까지 기어들어오기는. 하, 내가 이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배도 나와 머리도 벗겨져. 그나마 있던 게 그 대기업 타이틀 하나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쪽팔려 죽겠네 진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들릴 정도였어요. 다른 부부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야. 여기서 그냥 모두들 보는 앞에서 다 솔직히 말할까? 임시직 방과 후 강사라고? 아니면 실업자라고? 뭐라고 말하라고? 아내가 계속 저를 깎아내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하다니. 그게 아니야. 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좋은 소식? 또 뭔 헛소리야. 이제 노망이 제대로 났나?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고. 일단 얘기나 들어봐. 됐어. 집에 가서 해. 아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다른 부부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 민망했죠. 결국 저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건가? 정말 화가 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망신만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화가 나 있었어요. 여보야, 아까는 너무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가 너무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아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혼하자. 아내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그럼 저녁 뭐 먹을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볍게 던질 수 있나? 뭐라고? 이혼하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아내가 마치 협상 무기처럼 이혼을 들고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럼 이혼하자 는 식으로. 진짜 그냥 이혼할까? 그런 생각이 심각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연봉 8천만 원이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고 아이들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더 이상 이런 무시를 당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합격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제가 월 80만 원 받는 임시직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살이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면접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게
순간 망설여졌어요. 말해야 할까 말까? 혹시 안 좋은 결과예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사실은 합격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수진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역시 수진이는 제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아내하고 좀 얘기가 있어서. 아, 좋은 소식 전했는데 기뻐하지 않나요? 아직 말 안 했어. 차마 말했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요? 좀 복잡해. 수진이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나와서 얘기 안 할래요? 축하도 해드리고 싶고. 그럴게. 밖으로 나가니 수진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교사들 모임에서 봤던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최수연 선생님도 있었고 다른 젊은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다들 모인 거야? 수진이가 축하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모았어.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축하드려요. SKY 아카데미 합격이시라면서요? 최수연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차갑게 대했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대치동 유명 학원이잖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둘 축하해주기 시작했어요. 연봉도 엄청 많이 받으시겠어요. 정말 부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특히 수진이가 정말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마치 자기 일인 것 마냥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해요, 오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고마워. 정말. 혹시 연봉은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8천만 원 시작이고 성과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대. 와, 다들 탄성을 질렀어요. 월급 80만 원에서 연봉 8천만 원이라니? 정말 대박이네요. 최수연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집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쪽팔려 라는 소리나 듣고 이혼하자는 협박까지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대체 가족이란 뭘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일까? 아니면 이렇게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일까? 3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니. 축하 건배. 경수가 맥주 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모두가 함께 건배를 했어요. 그런데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더 편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의심했어요. 최수연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기도 출신이시고 대기업에서 나오셨다고 해서 우리 학교 분위기랑 안 맞을까봐. 그런데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이 맞장구 쳤어요. 아이들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특히 박지연이 그 아이가 선생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할 때쯤 수진이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수진아. 네?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수진이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정말 당황한 듯 했어요. 맥주 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봐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깐. 생각을 좀 해볼게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안해. 부담스럽게 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답할까? 아내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죠. 다음날 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어제 말씀하신 거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오빠는 가정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와이프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리일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고 길게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수진이다운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좋지만이라는 말에서 희망도 보였어요. 수진이도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약 제가 정말 이혼한다면? 그런 생각이 진지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하여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후 댓글을 보고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림이 가서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